우린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문제될 게 있나? 남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묻는 그 사람은 당당했습니다. 서연의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같이 보낸 시간, 같이 키운 아이, 같이 꿈꿨던 미래가 모두 허상이었던 걸까요?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무너질 순 없어. 적어도 내 아이만큼은. 과연 서연 씨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이야기 속으로 가보실까요? 아침 6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는 도윤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매일 아침 같은 풍경이었어요.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지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3살 된 아들은 이불을 걷어차고 배를 내밀고 자고 있었어요. 지우의 볼을 살짝 쓰다듬으며 깨웠습니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제 품에 안겼어요. 아이를 안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달력을 힐끗 바라봤어요. 오늘도 프리랜서 작업이 3건이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넥타이를 매며 주방으로 들어와 커피를 부탁했어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남편은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 늦을 거라고 했어요. 지우를 재울 시간쯤에나 들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너무나 익숙한 대답이었으니까요. 출산 이후로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은 한 달에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혼인신고 얘기를 꺼냈어요. 지우도 이제 3살이 됐는데 언제쯤 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이 주제는 늘 조심스러웠어요. 서연아, 그거 우리가 지금 청약 때문에 좀 미뤄두고 있잖아. 내가 언제까지 설명해야 돼. 신고 하나 안 하나 우리가 부부라는 건 변함없어. 그냥 법적인 절차 문제야. 청약되고 바로 하면 돼. 남편은 이렇게 말하며 시계를 보더니 서둘러 가방을 들었어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자 식탁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벌써 몇 번째 같은 대화를 반복하고 있는지. 남편과 저는 4년째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태어나기 전부터 같이 살았고 결혼식까지 올렸으니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죠. 하지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종이 한 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우가 태어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청약이 잘 되면 로또가 될 수도 있고 2사람이 청약 넣는 것이 당첨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 동의했었는데 신혼부부가 더 유리할 텐데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남편의 태도가 점점 이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청약을 위해서라는 말도 이제는 변명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지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흘렀어요. 오후 5시 지우를 데리러 가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지우를 데리고 나오는데 다른 아이의 엄마가 다가왔어요. 주말에 지우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들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미소를 지으며 좋은 생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겠다고 대답했지만 도윤이 주말에 시간을 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 남편은 주말에도 회사 일로 바쁘다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으니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며 지우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지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와 디자인 작업을 했어요. 오후에는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하고 저녁에는 지우를 데리고 장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일상적이었죠. 그런데 6시가 조금 넘었을 때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일이 일찍 끝났어. 8시쯤 집에 도착할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퇴근한다니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남편의 문자를 보자마자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셋이서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지우야, 아빠가 오늘 일찍 온대. 맛있는 거 해먹자.
지우는 기쁜 듯 손뼉을 쳤습니다. 저는 서둘러 장바구니를 들고 지우의 손을 잡고 집 근처 마트로 향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소고기와 새우 그리고 지우가 좋아하는 브로콜리를 샀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는 특별한 요리를 해볼 생각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분주히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소고기는 양념에 재우고 샐러드를 만들고 지우가 좋아하는 계란찜도 준비했어요. 시간이 7시 30분쯤 되었을 때 저는 남편이 곧 올 것 같아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지우에게는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해두었어요. 주차장에 도착해서 남편의 차가 오는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 있던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남편의 차가 이미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자를 보낸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은 걸까요? 주차장을 둘러보는데 멀리서 남편이 전화를 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불러야 할지 고민하다가 남편의 표정이 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평소와는 다른 어딘가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지 못한 채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응, 그날 우리 아내 없어. 나도 보고 싶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아내라고? 남편은 저를 자신의 아내라고 소개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아직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보고 싶어라는 말은 누구에게 한 것일까요? 멍한 상태로 서 있는데 남편의 통화 내용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만나자. 계속 미루기만 했잖아. 2시간만이라도.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동료나 친구와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했어요. 남편은 다른 여자와 통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겨우 정신을 차리고 빠르게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남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제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다고 자신을 다독였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화장실에 들어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진정해, 서연아.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오해일 수도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지우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겨우 평정을 찾고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야, 아빠 곧 올 거야.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요리를 마저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남편의 통화 내용이 맴돌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지우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10분 후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밝은 표정으로 아빠 왔다라고 인사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우리의 일상은 돌이킬 수 없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의 행동을 주시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늦은 귀가 갑작스러운 주말 출근, 자주 울리는 휴대폰 진동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남편이 저녁 식사 중 다음 주에 이틀 정도 지방 출장이 잡혔다고 말했어요. 태어난 척 어디로 가는 출장인지 물었고 남편은 부산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거래처와 미팅이 있으며 성사되면 승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출장 당일 남편은 아침 일찍 캐리어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들뜬 표정이었어요. 지우는 아빠가 출장 간다고 하자 울상이 되었고 아빠와 헤어지기 싫다며 남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남편이 출발하고 지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안은 평소보다 더 적막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을 시작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남편의 수상한 행동들만 맴돌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지우를 재운 후 컴퓨터로 밀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남편의 구글 계정에서 온 사진첩 알림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가족 사진을 공유하기 위해 구글 포토 계정을 연동해 놓았거든요.
호기심에 알림을 열어봤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새로 업로드된 사진 속에는 남편이 한 여자와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행복한 미소가 있었어요.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 해변에서 찍은 셀카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남편의 휴대폰 메시지 화면 캡처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 싶어. 너만이 내 행복이야. 곧 모든 걸 정리할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메시지들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은 출장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와 여행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돈으로 지후와 저를 두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4년간의 세월, 지후의 탄생, 함께 꾸려온 가정.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당장 전화해 따져 묻고 싶었지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모두 제 휴대폰에 저장했고 이메일로도 저장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와 모든 것을 부인하더라도 제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후의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로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지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고민 끝에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직접 대면해서 모든 것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당당하게 진실을 요구하기로 했어요. 금요일 저녁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지우는 아빠를 반가워하며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지우를 안고 저에게 미소 지었어요. 출장 어땠어? 저는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했어. 미팅도 잘 끝났고. 거짓말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구나 싶었어요. 그 순간 무엇인가가 제 안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지우가 잠든 후 거실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있었어요. 속에서는 천불이 치솟았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화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같은 표정이었지만 제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는지 살짝 긴장한 듯 했어요. 저는 말없이 휴대폰을 켜서 저장해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놀란 눈으로 사진을 보더니 곧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폰을 거두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출장 간다더니 다른 여자랑 여행 갔어?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어요. 살짝 웃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서연아, 그냥 친구야. 너무 오해하지 마. 뻔한 거짓말이었어요. 손을 잡고 다니는 친구가 어디 있나요? 휴대폰에 보고 싶어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친구가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메시지도 봤어. 너만이 내 행복이야 라는 메시지도. 남편의 표정이 변했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의외의 말을 꺼냈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부부도 아닌데 이게 문제될 게 있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4년을 함께 살았고 우리 사이에는 아이까지 있는데 이게 문제될 게 없다니요? 믿었던 남편의 태연한 반응에 충격을 받았어요. 지우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4년을 부부로 살았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여유 있는 표정으로 소파에 등을 기대었어요. 내가 지우한테 무슨 소홀한 거 있어?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그 말은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남편은 지우가 태어나고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고 모든 것은 지우에게 온 신경이 쏠려 있는 제 책임이라고 했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고 부모로서 어린 아이에게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지금처럼 지내자. 나는 지우한테 최선을 다할게. 지금처럼이라니?
그 여자를 계속 만나면서 남편은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어요. 남편과의 법적 싸움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나는 이대로 못 살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헤어져. 지우는 내가 키울게. 남편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비웃었습니다. 지우를 내가 키운다고? 엄연히 법적으로 내 아들인데? 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겠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마음대로 하라며 나갔고 저는 지우를 보며 숨죽여 울면서 밤을 보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우마저 뺏기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지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남편은 전날 밤의 대화 이후 어색한 기류를 피하기 위해 일찍 출근했는지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어요. 지우를 맡기고 곧장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40살 정도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과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4년간의 동거 3살 된 아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남편의 외도까지.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특히 오랜 기간 함께 살며 자녀까지 둔 관계라면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쉽다는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친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했어요. 평소 누가 더 아이를 많이 돌봤는지, 경제적 능력,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주양육자였던 쪽에 유리하다는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의 구글 사진첩을 어떻게 접근했는지 묻더군요. 공유된 계정이라고 설명하자 다행이라는 반응이었어요. 만약 동의 없이 개인 계정에 접근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경고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 변호사는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사실혼 관계 증거,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 주양육자로서 지우를 잘 돌봐왔다는 증거들을 모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며 마음속 결심이 단단해졌어요. 무너지는 심정을 애써 다잡으며 지우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했습니다. 내 아이까지 빼앗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법률사무소를 나오면서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음은 무겁지만 이제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어요. 지우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저는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와 함께한 일상을 담은 사진들, 제가 주양육자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어린이집 기록, 남편의 외도 증거까지 체계적으로 모았어요. 남편에게는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명히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점점 태도가 강경해졌어요. 지우의 친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는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및 친권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저희 집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 살고 있었지만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지우만큼은 이 상황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일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와 있었고 그 옆에는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남편 측은 저희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아버지로서 지우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어요. 남편의 발언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마치 지우가 키우기 위한 물건인 것처럼 말하는 태도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평소 늦은 귀가와 주말 출근으로 지우와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서 법정에서는 마치 헌신적인 아버지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참을 수 없었어요. 제 변호사는 차분하게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 가정에서의 무책임한 태도, 지후와 함께하는 시간이 현저히 적었다는 점을 철저히 증명했어요. 특히 어린이집 선생님의 증언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우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사람이 대부분 저였다는 사실, 아빠 참여 수업에도 남편이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또한 사실혼 관계였다는 증거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남편이 저를 와이프라고 소개했던 메시지들,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도 제출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변명했지만 그의 말은 모순으로 가득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남편이 지우의 양육비만 주면 친권은 유지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돈만 주면 아이의 사랑과 보살핌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지우를 남편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판결문을 들었어요. 법원은 저희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했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저에게 주어졌어요. 판결문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의 불안과 두려움,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가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본 지우는 이상함을 느꼈는지 한참을 아빠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승리했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이제 지우를 위해 더 강한 엄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토요일 오후 저는 지후와 함께 공원으로 향했어요. 맑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었습니다. 지후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다람쥐를 발견하고 즐거워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놀이터에서 노는 지우를 지켜보았어요. 이제 5살이 된 지우는 자신감 넘치게 미끄럼틀을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법적 싸움 이후 많은 것이 변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지우를 만나러 왔지만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 대한 분노나 미움은 느끼지 않았어요. 그저 지우의 아버지라는 사실만 남았습니다. 저도 새로운 삶에 적응했습니다. 프리랜서 일은 안정되었고 최근에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사무실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지후가 자랑스럽게 만든 모래성을 보여주려 불렀어요. 아이에게 다가가 함께 모래성을 감상했습니다. 지후의 손을 잡고 공원을 한 바퀴 더 돌았어요. 문득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은 사라졌지만 지후와 함께하는 사랑은 더욱 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후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아이와 함께 노을 지는 것을 보며 걷다 보니 이렇게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행복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